안녕하세요. 오늘은 15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강. 자, 15강 파트는 이제 독립운동 파트인데요. 여기는 이제 1910년대, 20년대, 3, 40년대를 나눠서 보시면 되는 그런 파트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5강을 한번 좀 양이 많긴 많은데 1시간에 끝내려고 해요. 이게 1910년대 독립운동과 연관된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1910년대를 살펴볼까요? 1910년대 먼저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10년대는 일제가 무단통치라고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국내에서 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국내에서 진행했던 운동들은 무슨 운동들이라고 하냐면, 잘 부서지면 비밀결사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일제에 드러나지 않는 독립운동 지하 조직을 통해 가지고 독립운동들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우리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의병들, 즉 무력을 가지신 분들 대다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주로 해외로, 국내에서는 조선총독부가 간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따로 할 수가 없어서 해외로 나오면서 독립군으로서 활동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나마 이제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한 비밀결사 단체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그래도 모의고사 정도 나올 수준 정도 되는 단체들은 한 2개 정도 됩니다. 그 2개만 좀 보면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를 조직하신 분은 임병찬이라는 분. 사실 이분은 이제 무장이라기보다는 글 공부한 성리학자세요.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고 그 충성심 하나로 만든 단체가 독립의군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단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만히 근무를 하고 있던 임병찬이라는 분한테 고종이 비밀 편지를 보내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의 바탕을 둬 가지고 만든 단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크게 눈에 띄는 활동은 크게 많지 않아요. 다만 국권 반환 요구서라고 하는 편지 정도를 일제에게 보낼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 정도가 활동 정도고요. 다만 여기는 이제 좀 활동은 좀 취약하다 보니까 되게 독립의군부가 꿈꾸었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오는데 그 꿈꿨던 게 바로 뭐냐면은 복벽주의라고. 즉 독립의군부는 해방이 되고 나서 또는 일제의 광복을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치 패턴은 다시 임금이 지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면 그 임금의 밀지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고요. 그 강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다시 임금을 모셔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걸 복벽주의라고 하는데 독립의군부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잘 나옵니다. 이런 거 봐주시고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 1910년대에 또 하나의 단체도 뭐가 있냐면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1910년대는 요 독립의군부 아니면 대한광복회 둘 중에 하나예요. 1910년대 국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기는 이제 누가 조직하시냐면 박상진이라고 하는 분이 조직했는데 이분은 군인이세요. 따라서 이 조직은 기본적으로 군대식 조직이고요. 그리고 되게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로 했던 게 뭐냐면은 친일파를 없앤다거나 독립 전쟁을 계획한다거나 또는 이제 군관학교를 세운다거나. 그래서 이 대한광복회는 독립의군부보다는 훨씬 더 좀 조직적으로 좀 무력 투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요. 물론 지금 계획을 세운 면에서 좀 그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진일보한 단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단체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크게 사실은 이제 눈에 띄게 막 성과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추구한 정치 형태가 있어요. 그게 그나마 제일 잘 나옵니다. 그 바로 뭐냐? 공화정. 대한광복회는 임금이 광복되고 나서 임금이 없는 정치 형태를 꿈꿨던 단체인 거예요.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활약했던 독립의공부랑 대비가 돼요. 독립의공부는 다시 임금 세우자, 대한광복회는 임금 세울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두 단체가 1910년대 비밀결사에서 유명한 단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외적인 단체로는 이제 어떤 게 구성이 되냐면은 이 국외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중국과 러시아, 그 중에서도 만주와 연해주 지역인데 이 만주와 연해주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접경 지역이 중국 땅과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거기서 할 수 있으려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근거지가 마련이 돼야 되죠. 그래서 1910년대는 이 국외에서의 그 운동이 다 뭐냐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 사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딱히 막 강조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자랑스러운 우리 조상분들의 독립운동이니까 5개가 돼요. 글씨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간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북간도. 자세히 뭐 지도 문제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나라가 있으면 이 지역을 북간도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그냥 간만 좀 잡으세요. 이 북간도 지역에 이제 우리나라 조상들이 한인 마을을 결성하고 그 한인 마을들을 통제하기 위한 자치 조직을 만들거든요. 그 자치 조직으로 좀 유명했던 단체가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유명합니다.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유명하고 여기에 그 북간도 쪽에 이제 한인들을 위한 학교로 유명한 학교는 명동학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북간도 요 밑에 지역, 이 지역을 이제 서간도라 그래요. 여기 통칭 다 묶어서 간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서간도 지역에서도 역시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진행이 됩니다. 이 서간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한인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삼원보라고 하는 곳이 가장 유명하고요. 여러분 순호특강대에 다 있습니다. 삼원보에 이제 있고 여기에 삼원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한인들이 몰리고 그 한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자치조직으로 만들어진 게 경학사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 서간도에 아주 유명한 학교가 세워지는데 그 학교는 조금 더 중요해요. 도단수로 하면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이 다수 졸업한 학교가 서간도에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간도, 서간도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요쪽 바다 건너 멀리에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 하냐면 상하이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은 일단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우리나라 땅과 멀기 때문에 무장투쟁을 하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마을이나 학교를 형성하기 좀 어렵고요. 이 상하이라는 지역은 중국에서 다른 외국 서구 열강 강대국들한테 외교관 같은 걸 많이 지을 수 있게 만들어진 조차지라고 하는데 이런 땅으로 설정이 돼서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상하이였어요. 그래서 상하이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교 활동을 하기에 유리한 곳이었기 때문에 외교단체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신한청년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외교단체가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열리는 회의 중에 파리 강화회의라고 했는데 그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이라는 분을 파견을 해가지고 외교 활동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해방 후에도 김구 선생과 함께 활동하신 분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중국이면은 여기가 러시아 땅인데 이 지역을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 또는 연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지역은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연해주 지역에서는 이제 가장 유명한 아까 얘기했던 블라디보스토크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적을까요? 여기를 블라디보스토크
도크에 한국인 마을이 생겨요. 그 한국인 마을을 신안촌이라고 하고요. 이 신안촌에 있는 한국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자치조직을 권업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연해주 지역에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치정부가 세워지는데 이 자치정부가 좀 중요합니다. 그 자치정부를 대한광복군 정부다라고 합니다. 여기 연해주 쪽에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미국 지역입니다. 자, 미국 쪽 저기 사시는 분들은 사실 독립운동에 처음에 열성적이지 못해요. 왜냐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 버는 일에 주력을 하시다가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영향을 끼친 사건이 스티븐스 기억나시나요? 친일 미국인 그 스티븐스를 장인환 전명훈이라고 하는 두 분께서 이제 제거를 하거든요. 그 사건에 이제 자극을 받아요. 미국에 있는 분들께서 야 저런 젊은 청년들도 독립운동을 하는데 우리들도 뭘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미주에서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단체를 대한인국민회라고 합니다. 대한인국민회. 그래서 이 단체는 1910년도에 결성이 되는데요. 장인환과 전명훈 의사의 의거를 바탕으로 결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력을 행사하기 위한 군대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시지만 일단 만들어져요. 요거는 요것이 이제 만드신 분은 박용란이라는 분이고 주 거주지는 하와이였습니다. 1910년대는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 좀 이상한 너무 건방진 얘기긴 하지만 10년대는 역시 무단 통치의 영향으로 인해서 딱 일제히 큰 타격을 주는 무슨 운동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제히 무단 통치가 잘 먹히는가 싶었으나 우리 민족이 여기서 그칠 민족이 아니죠. 이에 대해서 우리 민족도 그럼 우리도 뭔가 해야지 라고 하는 저항의 모습소리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10년대 국내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1910년대 모든 독립운동을 아우르는 최종적인 독립운동이 1910년대 말에 발생을 해요. 요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요게 이제 여기 세 번째라고 해야겠네요. 여기 이제 수능에도 잘 나오니까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3.1운동입니다.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입니다. 자, 역사적 사건을 공부할 때 중요하다고 나오는 것들은 배경, 그 다음에 과정, 결과 이 세 덩어리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운동의 먼저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배경은 수능 특강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좀 수능에 잘 나오고 시험에 잘 날 만한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할게요. 첫 번째 배경은 뭐냐?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인데 이 당시 뒷방에 물러나 있던 고종께서 돌아가세요. 1919년 2월 말경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완용이 준 식혜를 먹고 독사를 당했다 이런 설도 있고요. 여러 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힘든 시기,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우리 민족을 지탱해 주던 정신적 지주, 물론 이제 아직은 왕에서 태위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고종이 이 당시에 사망을 했는데 여기 독사설도 퍼지고 있었고요. 또 이 고종이 이제 당시 임금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망한 임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장례식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풍습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종의 장례식이 3월 초로 잡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것이고 그 올라오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뭔가 독립운동을 해보자 라고 계획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3.1운동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또 두 번째로 뭐가 있느냐,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게 주장이 돼요. 민족 자결주의. 1919년은 세계사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해인데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까요? 라고 하면 미국이에요.
그 미국의 대통령이 윌슨이라는 사람이고, 윌슨이 1차 대전 이후에 꼭 지켜야 할 원칙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조했던 게 저거예요. 민족 자결주의. 그 민족 자결주의는 뭐냐면 어떤 민족이 있으면 그 민족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그 민족 스스로 그 민족을 통치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스스로 자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는 아주 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1차 대전에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된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일본은 1차 대전 때 승전국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는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을 하시는,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세계 최강대국의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이 각 민족은 각 민족이 알아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도움된 얘기야! 라고 받아들여가지고 3.1운동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이 당시 일본 도쿄에 우리나라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께서 먼저 이 두 개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2월 8일 날 독립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28 독립선언입니다. 이 세 가지 정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고종의 서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탕으로 해서 이제 때가 무르익었죠? 과정이 시작됩니다. 자, 이 당시에 1910년대는 무단 통치 시기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독립운동가분들께서 잡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독립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웠던 계열이 누구냐면 종교계열. 아무래도 조금 일본에서 조금 덜 탄압을 하죠. 여기에 이제 학생계열. 이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거족적인 민족운동을 계획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누굴 뽑게 되냐면 민족 대표 33인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이제 그 글을 좀 잘 쓰시는 최남선, 한용운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독립선언서와 공약사무장을 작성을 하고 3월 1일 정오 12시에 이제 독립선언서를 읽고 만세운동을 하기로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독립운동을 하시는 그 민족대표 33인분들께서 걱정을 좀 하세요. 무슨 걱정하시냐면 탑골공원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만세 시위를 하게 되면 1910년대잖아요. 무단 통치 시기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일제에 의해서 피를 보지 않을까,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그럴 필요 뭐가 있느냐, 우리들이 그냥 이분들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께서 태화관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종강역 뒤에 보면 태화빌딩이라고 있는데 거기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서 이분들께서 독립선언서를 그냥 거기서 낭독을 하고 그리고 자수를 해버립니다. 일본 일제 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으니까 우리 잡아가시오! 라고 해가지고 이걸 받아서 자수를 하면서 그냥 끝내자! 이 운동에서 그냥 계획을 접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역사학에서는 이제 많이 궁금해하고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하고 자수를 하셨어요. 민족대표 33인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거를 누군가 지켜보고 이거를 가지고 탑골까지 달려가서 알린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가지고 지금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지금 여기서 만세운동 합시다! 해가지고 그게 전파가 되면서 탑골공원에서 12시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탑골공원에서 만세 시위가 진행이 됩니다. 탑골공원에서 진행된 만세 시위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도시, 서울로 전파되고요. 서울에서 주요 도시로 가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다시 농촌에서 어디로 가냐? 해외로 가면서 일제강점기 가장 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이제는 이 운동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 탄압을 가하게 돼요. 탄압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데요. 화성에 제암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가운데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암리에 있는 분들도 3.1운동에 동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제 경찰들이 이 3.1운동,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 3.1운동 하시는 분들을 교회에 다 모아놓고 이분들의 가족, 마을 사람들 전체, 애기들, 할아버지, 할머니 전체 다 모아놓고 그 교회를 다 불태워버려요. 다 태워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겠다고 뛰쳐나오신 분들은 다 근처에 총을 들고 있다가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리는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게 돼요. 이게 이제 제암리 학살 사건.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 유명 잘 아는 당시 이화학당을 갔던 유관순 열사의 순국도 탄압으로 가야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탄압 중에 조금 유명한 것들.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은데 참 저도 이 교사로서 뭐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수능용으로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내용을 축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학생이 되시고 역사에 관심 있으시면 더 자세히 보시고 더 이렇게 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상당히 사실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의미, 영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일제시대 최대 규모 항의운동이다. 일제시대에 3.1운동을 능가할 만큼의 많은 수를 참여한 민족운동은 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3.1운동이 제일 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잘 나오는 건 두 가지 정도의 결과에 통해서는 일단 사실 이 운동이 엄밀히 얘기하면 실패한 거죠. 독립을 목표로 한 건데 독립을 못했으니까요. 독립을 못한 이유, 실패의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이유주가 하나가 무엇을 보냐면 지도부가 너무 온순하고 순진했다. 이런 반성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이끌 보다 좀 강력하고 효율적인 리더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결과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부가 수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제일 잘 나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계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뿌리를 여기서 찾고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전에 3.1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고, 또 일제 입장에서도 이 운동은 큰 충격이었어요. 자기네들이 무단 통치로 되게 잘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에 대한 아주 엄청난 저항운동이라는 거잖아요. 실패했다고 느껴요. 일본은. 우리들의 통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10년대에 막 때리던 무단 통치를 이제 버리고 대신 말로 살살살살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제 이간질을 하고 기만적으로 막 속이는 그런 통치로 갑니다. 이걸 무슨 통치라고 하냐? 문화 통치라고. 그래서 일제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이후에 중국에서 5.4운동이라고 해서 5월 4일 날 거룩적인 항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항일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3.1운동에 관련된 내용 전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재로는 114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돌리고요. 자, 이래도 보이시겠죠? 화면이 좀 불편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는 1910년대 운동이 그렇게 큰 영향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가 3.1운동이라고 하는 거족적인 저항운동으로 우리가 이제 일제히 큰 충격을 줬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힘드시겠지만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1919년.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먼저 수립을 좀 살펴볼까요? 수립을 좀 살펴보게 되면 먼저 배경. 수립되는 배경은 너무 쉽죠. 바로 요거예요. 3.1운동. 의 결과 수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 3.1운동의 결과 이제 이 독립운동을 효율적으로 이끌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다고 했죠. 사실 독립운동 단체가 이전에 되게 많았습니다. 해외에 많았는데 그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 중에 좀 민족을 대표할 만하고 좀 효율적이고 더 영향력 있는 조직은 무엇인가라고 추려보니까 3개가 나온 거예요.
그 세 개 조직만 제대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도 효율적인 조직이 될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무에서 새롭게 창조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직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 3개를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조직이 대한국민회의입니다. 러시아 땅의 연해주에 있던 조직이고요. 대한광복군 정부를 계승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름이 똑같은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3.1운동 이전부터. 이것이 이제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있냐면 한성정부. 여기 우리나라 서울에 있었어요. 이 세 조직, 대한국민의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이 세 조직을 융합을 해서 만든 조직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이 조직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안이 나오는데 그 결과로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뭐냐면, 일단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하자. 그리고 조직을 상하이에 넣자. 정부를 상하이에 놓겠다는 얘기는 일본 땅과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다는 얘기니까 전쟁을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주로 무엇에 주안점을 두겠다라는 거냐면 외교 활동에 더 주안점을 두자라는 거예요. 외교 활동에 주안점을 두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쓰진 않을 텐데 요중에 이 세 정부 중에 그래도 국민들의 어떤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선출이 된 대표성이 있는 조직은 한성정부였거든요. 그래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받자. 요 정부의 조직을 받고 상하이라고 하는 장소를 받고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무슨 일이 만들었냐,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세 개의 권력으로 나눠진 민주공화정 정부, 즉 대통령이 없이 국민들이 통치하는 정부가 처음으로 탄생하게 된 거예요. 1919년 4월 10일. 그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삼권 분립으로 나가면서 나온 조직이 이제 정치하는 조직으로는 국무원, 그 다음에 국회, 지금의 이제 법을 만드는 조직이죠. 국회에 해당한 조직이 이 당시 임시의정원,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기구로 법원, 이렇게 세 개의 권력 기구로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1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됐어요. 자, 임시정부의 이제 활동들을 좀 살펴볼까요? 자, 임시정부는 정부잖아요. 정부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국토와 국민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국토와 국민을 일제 조선총독부가 지금 뺏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중국 땅에 있고, 그러니까 비밀정부, 임시정부로서 이들을 통치하기 위한 조직들도 비밀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 중에 좀 유명한 조직이 연통제라고 하는 비밀 행정 조직. 우리나라 땅은 일본한테 다 뺏겨 있지만 임시정부에서 다 임명하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전라도지사, 경기도지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서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땅들을 직접 다 비밀스럽게 통치, 연락을 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스럽게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면 비밀스러운 연락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연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으로 교통국이라고 하는 비밀 통신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의 2대 조직 축이 뭐냐면 연통제와 교통국, 요 두 조직이 양대 축이에요. 이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당연히 조직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필요하고요. 그 자금으로 발행한 것이 뭐냐면 독립공채라고 해가지고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종이 같은 거 그냥 종이 쪼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면 이 종이를 갖고 오면 이자를 얼마나 쳐서 돈을 주겠다. 우리를 믿고 이 종이를 돈 주고 사달라라는 겁니다.
실제 이거를 믿고 사신 분들은 되게 애국지사들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발행됐던 게 독립공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력이 활동했던 부분은 뭐냐면 외교예요. 외교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러시아 땅에다가 설치한 미국 땅에서 설치한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외교를 설치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미국에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서 주로 외교 활동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조직 자체가 이미 상하이에 설치됐으니까 외교에 주안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것 외에 이제 기타 활동으로는 한일 관계 사료집이라든가 여러분 스노트강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독립신문 같은 걸 간행을 합니다. 자, 독립신문은 독립협회가 간행한 독립신문이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간행한 독립신문이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활동을 잘해가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조직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방법론을 놓고 많이 싸우기 되기 시작해요. 특히 외교 활동이 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더 빨리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무장투쟁, 일본 애들 다 죽여야지, 그래야 독립할 수가 있어 라고 하시는 강경파들이 등장해요. 이분들이 등장하면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임시정부 대통령을 공격을 가하게 되는데 문제는 또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사건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그게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진 국제조직으로 국제연맹이 있어요. 지금은 유나이티드 네이션, UN, 국제연합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는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 통치하고 있는데 일본 대신에 너희 국제연맹이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독립을 해서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가를 통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또 다른 조직이 넘겨? 대통령 잘못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공격이 막 거세지게 되고 조직이 거의 사분오열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중도파였던 김구 선생이 주축이 돼서 이러지 말고 한번 모여서 임시정부를 뭔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끌어갈 끝장 토론을 해보자 해서 끝장 토론이 열리게 돼요. 무려 6개월간. 그 끝장 토론이 요즘 좀 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회의예요. 1923년도에 열려요. 자,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요. 배경은 여러 가지 줄 수가 있는데 192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고 하시는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본 밀정들에게 거의 다 발각이 돼요. 그래서 연통제와 교통국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체포가 되면서 이 조직들이 다 붕괴가 됩니다. 연통제와 교통국이 붕괴했다는 얘기는 임시정부가 더 이상 임시정부로서의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에다가 외교 활동으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성과도 미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 활동하지 말고 뭘 하자?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을 무장투쟁론자들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니다. 지금 이승만은 잘하고 있고 이승만의 외교 정책은 결국 효과를 발휘할 거야. 외교 독립을 유지해야 돼! 라고 하는 외교 독립론자들끼리 분열이 일어나요. 여기에다가 또 분열이 일어나는데 1920년대거든요. 임시정부 활동하던 시기가. 1920년대엔 전 세계로 사회주의가 퍼질 때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우리 가난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부르주아들을 타도하고 이 가난한 프롤레타리아들의 중심이 된 세상을 만들자! 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신 분들이 등장해요. 아니야, 뭔 소리야. 지금 민족의 독립이 우선이지. 민족주의자들. 이분들끼리 또 일종의 이렇게 편을 가리게 돼요. 이런 상황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기름을 부은 사건이 아까 얘기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국제연맹, 이름이 좀 깁니다. 위임통치 청원 사건. 이러면서 독립운동가들이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 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아주 심해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승만을 지지한 사람들과 이승만을 반대하는 사람들끼리의 끝장 토론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체가 되게 되면 주로 누구와 누가 붙냐면 지금의 임시정부는 잘못했다. 새롭게 이거 없애고 새롭게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창조파라고 해요. 이 창조파를 이끄는 사람이 신채호 같은 사람이 좀 유명하고요. 그 무장투쟁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아니다. 지금 임시정부 잘하고 있으니까 약간만 손봐서 그냥 개조만 하자. 그대로 유지만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이 좀 유명하신 분이죠. 자, 그런데 이 회의가 6개월 동안 끝장 토론으로 열리는데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렬돼. 창조파 견해도 아니고 개조파 견해도 아니고 그렇다고 둘이 융합이 된 합의안도 아닌 아무 결론이 안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창조파 개조파에 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탈. 임시정부 다 떠나고 여기 희망이 없다. 새롭게 뭔가 우리 뜻대로 뭐 해보겠다. 다 나가면서 임시정부는 완전히 침체기로 빠지게 돼요. 이 침체기로 빠진 시기에 독립운동 그 임시정부를 지키고 있던 사람은 한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구 선생이에요. 김구 선생은 자 여기 필기를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다 할게요. 임시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오늘의 진짜 마지막 내용 변화만 하고 끝납니다. 되게 지루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일단 2학기 우리 개학하자마자 시험 바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진도를 열심히 나가보고 있습니다. 자, 변화 처음 시작은 무슨 시작으로 가냐면 대통령제로 가요. 대통령제로 1919년에 대통령제로 가는데 얘기했다시피 이 제도로 이제 운영이 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런 사건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라고 해서 결국 이승만을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고 박은식이라고 하는 분을 새롭게 2대 대통령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는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대통령 한 사람한테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 아닌 반드시 다른 체제라고 할 수 있는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제도로 가게 됩니다. 조선도 운영되는 시스템 보면 의정부, 서사제, 육조직계제, 양대 체제가 있듯이 민주정치도 이 두 체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죠. 지금 대통령이 있죠. 일본은 대통령이 없어요.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자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많은 득표를 얻으면 그 정당의 총재가 그 정당 사람들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각 책임제다. 좀 더 책임이 분산되는 그런 패턴이 되어 있는데요. 요 내각 책임제로 운영이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기 내각 책임제로 가게 됐던 것이 뭐 연도는 중요치 않은데요. 1925년 정도 됐고요. 그러다가 다시 집단 지도 체제로 갑니다. 되게 어렵죠? 집단 지도 체제. 1927년경. 집단 지도 체제는 뭐냐면 내각 책임제는 책임을 다 분산시켜 놨더니 마지막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일종의 뭐 대통령을 한 사람을 뭐 이번 기간 동안 이 정도 주고 이 사람에게 이제 권한을 뺏어서 다음 달에 누구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권한을 여러 명에게 좀 분산시키는 것을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맡게 하는 거를 집단 지도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돼요. 이 침체된 상황에서 여기 이제 스노트가 없으니까 필기는 안 할 텐데 김구 선생이 이제 요 때가 침체기거든요. 이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인 애국단이라고 하는 의열단체를 만들게 돼요. 조선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무력을 사용하는 단체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활약하신 분이 이제 다다음 시간에 수업할 건데요. 이봉창, 윤봉길이라는 두 분의 의사께서 활동을 하시게 되고 이 활약으로 중국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해요. 너희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마음에 들어. 우리 중국 국민당 정부가 너희 적극 지원해 주마. 라고 약속을 하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임시정부를 지지해 주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 이제 일제도 쳐들어오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국민당과 공산당이라고 하는 두 정당이 싸우면서 내부적으로 막 혼란스러운 시기거든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계속 이동을 해다녀요. 안정된 곳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1940년에 충칭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 충칭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나니까 거의 10몇 년을 혼자서 그 임시정부를 이끈 사람이 누구냐면 김구 선생이잖아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김구 선생 당신이
임시정부의 총책임자로 맡는 사람으로서 해가지고 김구 선생한테 모든 권한을 몰아줘요. 요거를 주석제라고 해요. 1940년의 일이고요. 이때 이제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냐? 하나가 더 있어요. 김구 선생은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독립운동하는 세력이 두 세력 나눠졌잖아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김구 선생은 민족주의 세력이거든요. 사회주의 세력과 같이 독립운동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당시 사회주의 세력 중에 가장 무서운, 일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약산 김원봉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원봉이라는 사람한테 러브콜을 걸어요. 그래서 김원봉, 너랑 나랑 색깔은 다르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독립이니까 우리 힘을 합시다. 원봉아 와! 하니까 김원봉 선생이 또 어떻게 하냐? 이 김구 선생을 찾아와. 알았어. 우리 한번 손잡고 독립운동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 김원봉이 라는 사회주의 세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담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김구 선생이 주석, 김원봉 선생이 부주석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주석, 부주석제로 가게 돼요. 1940석제죠. 1944년도에 이러면서 임시정부의 활동은 더욱더 진행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좀 지루하고 어려운 내용, 좀 이렇게 재미난 얘기 뭐 이런 얘기 좀 다 빼고요. 이렇게 좀 눈이 건조하지만 한번 앞에부터 15강을 1시간 이렇게 좀 넘게 쫙 빼버렸어요. 여기에서 2학기 내신고사를 좀 많이 낼 예정이거든요. 좀 지루하더라도 영상 보시고 많이 좀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모르시는 내용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저한테 그 메시지로 또는 EBS 온라인 클래스 게시판에다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루한 내용 들어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